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 3번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이클이 2번의 상승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1차적으로 올라가는 점진적인 상승 곡선에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포물선 상승으로 넘어가는 2번의 상승 각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상승 각도밖에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승 기울기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높아지는 이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각도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매수는 조금 자중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어깨부터 머리까지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할 필요 없지만은 장기 투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이제 탈출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미국발 정책 변화와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다가올 사이클 시나리오까지 오늘 신민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이라는 책을 집필한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현장에서 보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이 지난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네. 12만 달러까지 올라서 뭐 하나로는 1억 6천에서 1억 7천 네. 사이까지 올랐지만 좀 그 이후로 미국 경제 지표 쪽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 경제 지표 쪽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FOMC에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PC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게 잡히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고용 지표가 대대적으로 하향 수정되면서 고용과 경기 쪽에서 불안이 있으면서 동시에 8월 1일부터 90일 유예했던 관세도 적용이 되게 됐는데 협상이 안 끝난 네. 캐나다, 대만, 인도 같은 여기 되게 주요 무역 교역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국가들에게 뭐 25%에서 35%까지 관세를 때리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큰가 봐요. 비트코인이 이제 전통 금융에 네. 흡수되면서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가진 포트폴리오 자산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매크로적인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럼 기관들의 흐름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점점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될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은 비트코인이 더 성숙한 자산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단계가 될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과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시작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나 연금 펀드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내가 몇 퍼센트 포트폴리오에 넣겠다 하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 목표를 채울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나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뭐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퍼센테이지를 채울 때까지는 매수를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와 이제 헤지 포지션이라고 하죠.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습니다. 그럼 위아래로 동시에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자금을 운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들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과거처럼 막 변동성이 한 달 사이에 40%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설명할 게 힘들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심한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직 비트코인이 뭔가 투기적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향후로 갈수록 이제 비트코인은 안정성을 찾아가고 뭔가 전통적인 자산과 좀 합쳐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전통 이제 금융 자산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은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주식, 채권. 네. 네, 가장 큰 시장은 부동산이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으로 가장 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 세계 규모가 400조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분명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200조 달러 정도가 이제 투자 가치겠죠. 네. 반면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투자 가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주식 어쨌든 뭐 금액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채권 시장이고 그 다음이 주식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더 크다는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큰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안정적으로 패시브 수익 이자라고 하는 금리라고 하는 그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 이제 다른 자산들을 포함하는데 그 포함되는 자산군 중에 현재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주식 외에도 예를 들어서 머니마켓이라고 이제 현금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금도 거기에 하나 포함되고요. 또는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뭐 사치품 우리가 미술품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투자들도 포함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장 전체의 규모가 현재 1,0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봐 2조 5천억 달러잖아요. 네. 1%도 안 되는 거예요. 0.2에서 0.3% 수준밖에 현재는 안 돼요. 근데 이게 향후로는 뭐 10년 내에 저는 한 2%에서 5% 사이가 될 거로 보고 20에서 30년 내에는 5에서 1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이런 상승적인 흐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있는 건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기적인 예측이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단기적 가격도 뭐 가장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뭐 50일 이평선 지지를 아직 지키고 있고, 근데 뭐 이거는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상승 사이클 자체가 이제 종료가 됐느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승 사이클의 그 추세선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이번 사이클에서 핵심적인 지지 영역이 됐던 50주 이평선도 뭐 아직까지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저번 밤감기에 비해서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진 않았다.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또 언제 이렇게 팍 오를 수 있을지. 네,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네. 번째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 네. 점. 몸집이 커진 그 배는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러면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되기 힘들어졌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관들이 많이 네. 진입한 점. 그다음 마지막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시작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물선 상승이 시작된 시기는 유동성의 확장기가 시작된 이후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시기, 이 정도부터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이 왔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유동성 확장 주기도 보통 4년 주기를 따르거든요. 네. 근데 그 4년 주기가 조금 많이 뒤로 밀렸어요. 이유는 미국이 경기와 고용이 너무 좋으면서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된 점. 네. 그래서 세계 유동성을 담당하는 가장 큰 축은 미국이잖아요. 네.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유동성 확장 타이밍이 원래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뒤로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이 유동성이 많이 안 들어온 사이클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연말에 미국 금리 인하 지금 예측치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은, 원래는 금리 인하를 연말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할 거라고 봤고, 금리 인하 타이밍도 원래는 9월부터 할 거라고 봤는데 점점 밀려서 경기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9월에도 안 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기존 고용이 전부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음. 그 얘기는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좋았던 고용은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실제로는 고용시장 굉장히 안 좋다. 그럼 연준의 양대 책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입니다. 네. 근데 물가는 아직까지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6개월 평균으로 보면은 2%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어요. 반면 고용은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냥 물가도 아직 목표치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연준의 양대 책무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을 챙기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망이 생기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 네. 연내 금리 인하 전망도 남은 3번의 FOMC에서 모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망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네. 금리가 이제 빠르게 내릴 거라고 시장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타이밍부터는 글로벌 유동성도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강력하게 증가하게 된다면 이번 사이클은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이 너무 강한 경기와 고용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빠르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자극시키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자극시킬 충분한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쫙쫙쫙 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쫙쫙쫙 오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고 기관이 네.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포물선 상승은 없다. 네. 개미들이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일은 네.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강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하반기부터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다시 과거와 같은 포물선 상승, 강력한 상승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다음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포물선 상승이 없다. 이제는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리는 일이 없다. 불과 6개월 전에 금 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맨날 홈쇼핑에서 팔고 네. 한국 금 김치 프리미엄이 20%를 넘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에도 결국 포모가 붙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은 기관들이 들어온 수준이 아니죠. 네. 금은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반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보다도 훨씬 큰 곳에서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 몸집이 10배가 큰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산도 한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포모가 붙어서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면서 홈쇼핑에서 팔고 김치 프리미엄이 20% 넘게 붙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가격 상승이 오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장만 보시고 네. 앞에 있을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다가는 네. 정말 크게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역사는 막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네. 근데 저번 사이클하고 그럼 이번 사이클도 가격 패턴이 비슷하게 갈까요? 아니요. 그 비트코인 사이클은 네. 큰 맥락에서 보면은 비슷합니다. 4년이라고 하는 주기. 이거는 공급 측 사이클인 반감기 사이클과 네. 수요 측 사이클인 유동성 사이클 맞물린 주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4년이라고 하는 시간. 근데 네. 그 4년도 정확히 4년은 아니에요. 어떨 땐 좀 짧고 어떨 땐 좀 깁니다. 이번 사이클은 좀 길어질 것으로 보고 네. 있는데 어쨌든 이 4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기본 맥락으로 해서 바닥을 급등 후 급락해서 바닥을 형성했다가 다시 서서히 오르다가 막판 급등하는 포물선 상승.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거품이 많이 꼈다는 얘기죠. 네. 언젠가 거품이 해소돼야겠죠. 거품이 해소되면서 또 급락. 이 기본적인 맥락은 그대로 가져가나 그 안에서의 사이클마다의 세세한 패턴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일치하는 거지 작은 그림은 결코 똑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조금 긴 게 그 미국발 정책 변화로 인한 거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길어진 건가요? 전쟁은 뭐 그냥 일시적인 네. 원인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거는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지연이에요. 네. 그럼 또 미국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이게 수탁 지침 발표랑 하원의 크립토 위크 이런 미국발 정책 변화가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큰 영향을 비칠 거라 보지 않고요. 네.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죠. 이것도 실제 발효가 되는 거는 1년 반 이후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번 사이클 다 끝난 이유라는 얘기겠죠. 네. 또 발효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갑자기 뭔가 엄청난 비즈니스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그다음 앞으로 통과가 남겨져 있는 법안들은 전부
전부 이번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다음 사이클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이 시장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결국 사이클 하나만 타고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면서 전통금융의 한 축에 편입되어가는 그런 자산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관이 700억 달러 이상 비트코인 ETF 자금을 운영하면서 이제 탈중앙화 훼손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작가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탈중앙화라고 하는 네. 것은 어느 한 가지 측면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측면은 보유의 측면에서 탈중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보유의 측면에서 탈중앙화는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그 어느 자산보다도 네. 또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절반 가까이 거의 중앙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한국의 재벌기업 같은 경우에 재벌가가 이미 거의 50% 그렇죠.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죠. 나머지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도 큰 그 자산 운용사들이 10%대부터 20%까지 가지고 있고 걔네들을 다 합치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네. 그거를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은 사토시라고 해봐야 전체 최대 발행량이 한 5% 정도.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MSTR, 스트레티지라고 해봐야 전체 보류 발행량의 3% 정도. 그다음 블랙록도 한 5%가 좀 넘게 가지고 있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블랙록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보유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어느 자산보다도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보유가 아니에요. 발행 주체, 통제 가능한 권력, 중앙 권력이 없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이 없는 자산이라고 하는 네. 게 비트코인 탈중앙화의 가장 근간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주인이 있고 네.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 뭐 99.999%의 알트코인은 다 그런 이더리움 재단에 해당하는 그런 발행자와 발행자가 만든 재단이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네. 통제하는 그런 중앙 집권 세력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탈중앙화의 가장 핵심이고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모두가 주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이제 개인과 기관 이렇게 있으면은 기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안정성도 엄청 찾아갈 거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변화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서로 좀 이격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필연적으로 오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해가 떴다고 해서 바로 뜨거워지진 않지만 오후가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런데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로 인해서 지금은 한 10배 규모는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자금이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비트코인을 살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조차 없이 그냥 현금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서 그냥 맘만 먹으면 1초 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사람이랑 누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확률이 높겠어요. 그쵸.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가진 사람의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 그 시장이 10배 커진다는 얘기는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가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은행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로 인해서 이제 1년 반 후부터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은행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가장 큰 신호가 뭐냐면 그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난했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믿는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왜 믿겠어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못할 때는 못 믿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뛰어들 거라고 미국 세계 최고 은행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블랙록이 현물 ETF 출시하면 그 이전부터 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향후 디지털 금이 되면서 하나의 자산군이 되어갈 것이다라고 네. 말을 하고 그 이후에 현물 ETF가 승인되고 지금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모을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앞으로 미국의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스탁업에 뛰어들고 암호화폐 스탁업이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부분이 불안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 자체를 안 사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은행이 취급하지 않으니까 정식 자산으로서 뭔가 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계 최고의 은행이 우리가 이제부터 비트코인 맡아줄게 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완벽한 정식 자산이죠. 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이 수천억 심지어 조원을 사는 그런 기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기관 기업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은행에 맡겨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의 자산으로 편입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 비트코인 스탁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상품이 생겨날까요? 대출을 하게 대출? 되겠죠. 네. 예금과 대출을 하게 되겠죠. 네. 예금과 대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완벽한 디지털 자산, 심지어 디지털 통화로서 승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상품과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과 비교도 될 수 없는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는 뜻이죠. 국내에도 암호화폐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시장에는 그럼 어떤 또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뭐 언젠가는 승인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언제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되긴 되어야 해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뭔가요? 많은 개인과 기관과 네.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 해요.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요. 네. 근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기업들이 주식은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현물 ETF를 삼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거래소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거래소에 보관하거나 개인 지갑에 보관하거나 이런 거 보안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산으로서 믿음이 안 가요. 하지만 현물 ETF가 주식 시장을 통해서 매수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거는 수많은 개인과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한국에서 거래가 되게 되는 것만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과 비슷하게 현물 ETF 거래가 안 되거나 그래서 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차단되어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허용이 되면서 이제 아주 많은 국가에서 기관과 개인들이 이 시장에 완전히 안심하고 신뢰 하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입구가 이제부터 5년에서 10년 안에 완전히 다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국내 암호화폐 ETF 승인 시점은 언제 정도면 가능할까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고요. 뭐 빠르게 되면 될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로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시작은 했으나 모든 수요들이 다 알트코인처럼 일확천금만 노리는 그런 도박 수요로 흐르고 있고, 왜냐하면 아직도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박 수요로만 흐르고 있고, 그런 정치권에서의 포용은 늦어지고 규제 개혁 등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점점 후진국으로 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구자로 진입했는데 이제는 후진국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점한 그런 국가와 기관과 기업들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모든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선점 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점점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허용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개편들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와 기관과 개인들이 이 새롭게 열린 하나의 자산군, 디지털 자산 세상, 사이버 맨해튼과 같은 곳에
땅을 아직 비어 있는 땅을 네. 좀 선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이 14만 달러 돌파에 대한 전망이랑 또 이제 조정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작가님은 향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뭐 단기적 전망은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빠르게 14만 달러 올라서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조정을 갖다 갈 수도 있는 건데 다만 그냥 확률적으로만 짐작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8월과 9월이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8, 9월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도 8, 9월이 가장 안 좋아요. 8월과 9월이 가장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는데 반감기 다음에 2013년, 17년, 21년, 그 다음에 올해 25년이죠. 네. 이 반감기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8월이 좋았고 9월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 흐름을 따른다면 8월에 가격이 올라서 뭐 13만, 14만까지 갔다가 9월에 조정을 받고 다시 10월부터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고 반감기 다음해를 제외한 일반적인 8월과 9월은 8월이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도는 다 8월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8월에 바닥을 찍고 9월은 오히려 8월 바닥에서 조금 회복을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른다면은 이번 달에 바닥을 찍고 9월부터는 서서히 회복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동전 던지기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거는 8, 9월은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할 것이다.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속력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8, 9월이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이라고 해서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다발 구간이고 리스크가 큰 시즌이기 때문에 굳이 그 시즌에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너무 위험한 포지션들 좀 정리를 하라는 거죠. 알트코인 중에서도 뭐 시가총액 낮은 애들 네. 또는 좀 오른 알트코인들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다 팔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리스크가 큰 포지션을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분명히 뭐 마진이나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 포지션 좀 자제하는 거죠. 이 시즌에는. 그다음에 내가 뭐 이런 코인들을 정리하거나 해서 돈이 생겼고 그다음에 뭐 또 새로 받은 월급이 있을 거고 또 보너스를 받았어. 네. 또는 뭐 집을 팔았어. 그래서 매수 여력이 있어. 그럼 이 매수 여력을 지금 8, 9월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굳이 지금 넣기보다는 오히려 8, 9월을 좀 넓게 보고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일 텐데 현재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작가님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해요. 네, 이번 사이클은 저는 기존에 예측했던 그 사이클 길이 그다음 평균적인 사이클 길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 전에 썼던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올해 10월에 이제 사이클이 종료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간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에서는 그 전망을 이제 수정을 해서 내년 1, 2분기 확률적으로는 2분기까지 이제 사이클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측 사이클인 반감기 사이클과 수요 측 사이클인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맞물려서 벌어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사이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두 개의 축 중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요 측 사이클,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타이밍이 미국의 너무 강한 경기와 고용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뒤로 상당히 출발 시점이 밀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공급 측 사이클은 항상 4년마다 제때 시작을 하지만 수요 측 사이클이 뒤로 밀리면서 이번 사이클이 조금 더 이렇게 쫙 늘리듯이 네. 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의 각종 과열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요. 과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에서 사이클이 갑자기 종료될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기 매력적인 가격대인가요? 네, 이번 사이클이 그렇게 확장되면서
근데 그렇게 확정됐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에서 30만 달러 정도의 목표 가격을 계속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있는 시점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되겠죠. 근데 8, 9월이 좀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계절성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투자 심리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8, 9월 위험자산 시장 약세라고 하는 것도 네. 증시에서 이미 50년, 100년 동안 반복되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뭐 따져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보통 3분기 마감을 하는 곳들이 많아서 8, 9월에 그동안 이제 좀 오른 애들을 정리하면서 차익 실현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썰도 있고 또 미국은 가을에 이제 입학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런 입학금,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8, 9월에 정리를 많이 한다. 또 가장 많은 썰 중에 하나가 여름 휴가를 가야 돼서 사람들이 다 팔고 여름 휴가를 맞아요. 간다.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인데 그 솔직히 뭐 때문인지 누가 알아요? 그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명확히 알 수 없는데 그냥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결론으로서 어쨌든 데이터로서 8, 9월에 안 좋았던 적이 많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8, 9월이라고 해서 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다발 구간에 괜히 엑셀 밟지 말자. 네, 그냥 조심조심 지나가자. 그런 마인드로 해 나가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번 사이클 내년까지 보고 투자할 마음이 있는데 아직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 그런 분들은 오히려 8, 9월이 좋은 매집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미 있는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해놔야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 메인 그 투자 그런 포트폴리오는 건들지 않고요. 그 안에서도 저 역시 약간 투기성의 포지션들이 있어요. 알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재무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저는 레버리지 포지션도 가져가거든요. 그런 투기성 포지션은 이 시즌 전에 조금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포지션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좋아요. 왜냐면 메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있으니까. 떨어져도 좋아요. 위험한 포지션 다 정리하면서 매수 여력을 확보해뒀으니까.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줍줍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오를 땐 그냥 즐기고 내리면 줍줍하라는 의미에서 오질 내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오질 내줍의 마인드로 이번 8, 9월을 지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타이밍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이 이제 8, 9월에 이제 줍줍하실 생각을 갖고 이제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위험한 포지션들은 정리를 해둔 상황이고 그다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안 내리고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메인 포트폴리오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도 저는 좋습니다. 어느 쪽이 되어도 좋은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또 지금 이 사이클상에서 뭐 머리, 어깨, 무릎, 발이면 어디 정도일까요? 저는 이제 몸통을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원래였으면 이제 어깨 수준에 해당을 할 텐데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이클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몸통을 지나가는 사이클의 상황이라 생각하고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 3번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이클이 2번의 상승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1차적으로 올라가는 점진적인 상승 곡선에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포물선 상승으로 넘어가는 이 2번의 상승 각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까지 이 하나의 상승 각도밖에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포물선 상승이 되는 이 상승 기울기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높아지는 이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이 오는 지점부터가 이제 가슴을 넘어가면서 어깨를 향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 지점부터는 가슴을 넘어서 이제 어깨를 향하는 지점부터는 그러니까 각도의 이 상승 각도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는 매수는 조금 자중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그게 어깨에 오면은 그 어깨부터 머리까지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할 필요 없지만은 장기 투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이제 탈출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왜냐하면 정확히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전략들을 담은 게 이번에 이제 제가 출간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에서 그런 전망과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담은 거죠. 그 책 언제 쓰셨어요? 5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네. 쓰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긴 시간 동안 쓰면은 쓰는 동안 시장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써서 이번 사이클 하반기를 지금 적합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종료 후에 예상되는 최대 하락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소 50% 이상은 여전히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S&P랑 나스닥도 네. 50% 이상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런 자산들도 30% 하락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오는데 하락장에 오면은 S&P가 시가총액 비트코인보다 거의 20배 가까이 큰데 그런 자산도 30%가 하락할 수 있고 50%가 하락할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지금 2조 5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자산이 뭐 50% 하락이 불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전히 그 이상의 하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돼도 50% 하락까지 금도 가시면- 30% 넘게 하락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큰데도 50%는 갈 수도 있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언제든 갈 수 있는 아. 폭이죠. 네, 그 이상이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고 특히나 공급 주기와 수요 주기와 맞물려서 4년 사이클이라고 하는 패턴이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슨 금이나 부동산처럼 그냥 무조건 장기적으로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확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답안지를 이용해서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하는 게 네.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저처럼 초보 투자자들은 이제 8, 9월에 이제 조정장이 올 테니까 8, 9월까지 기다렸다가 쌀 때 사고 이제 연말에 확 오른다고 하잖아요. 코인 시장은. 그래서 연말에 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좀 안 좋은 생각일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은 예측할 수가 네. 없어요. 8, 9월에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건 맞지만 이번에는 8, 9월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예측을 해서 내가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인이라고 하죠. 네. 풀매수 풀매도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운용하다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풀매수 풀매도 하면서 예측하면서 했던 주변 사람들 중에 투자로 돈 번 사람 한번 있나 봐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이미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계속 분할 매도 매수 패턴이랑 사이클을 타는 투자로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를 네. 이해한 상황에서 이 네. 자산의 가치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가, 그 다음에 언제 추세를 잃는가라고 하는 긴 모멘텀의 흐름에서 네. 파악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지 자산을 복리 효과로 계속해서 증식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몇 달 정도의 이런 짧은 기간만 보고 올인 투자를 반복하다가는 이런 투기성 투자를 반복하다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갖고 갈 때 포트폴리오에서 한 몇 % 정도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지금 20대고 모아놓은 자금도 별로 없고 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100% 사이클 후반부에 매도할 수도 있어요. 네. 반면 나는 잉여 자금이 굉장히 많고 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50% 정도는 한 10년 동안 묵혀놔도 상관없는 자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를 그냥 모아가는 자산으로 사용하고 네. 나머지 50%만 사이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산의 시간 지평을 잘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네. 나는 몇 퍼센트 정도는 그냥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비중으로 남겨두고 네.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할 것인가,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스스로 비중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약간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세계 최고의 은행, 네. 그다음에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
잡기 전부 비트코인을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선두 리더로 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산이 이제부터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완전하게 하나의 전통 자산군 중에 하나로 편입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편입도는 0.2% 3% 수준이에요. 네. 이게 5% 10%까지 편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네. 이 자산의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 이제 개척 사업 막 시작하는 수준의 네. 그런 상황, 또는 1700년대 맨하탄의 개척 사업을 막 시작하는 그런 수준의 상황. 하지만 맨하탄은 수백 년 동안 발전했지만 현재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죠. 네. 디지털 시대, AI 시대죠. 그 발전, 과거에 200년, 300년 동안 해왔던 발전을 이제는 20년, 30년 만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MST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했듯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시장,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은 일종의 사이버 맨해튼이에요. 이 사이버 맨해튼에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이제 땅 사고 팔았던 거고, 이제는 국가와 기관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개간 사업, 개척 사업 시작하게 네. 하는 그런 완전 초기예요. 그리고 이 완전 초기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2, 30년 안에 빠르게 개발이 다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 완전 초기 초블루오션에 지금 입구에 막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냥 눈뜨고 지켜볼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 사는 게 좋을까요? 뭐 그거는 당연히 연령이나 각자의 성향이나 그다음에 자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에 투자의 전설 중에 한 명인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분이 네. 굉장히 좋은 말을 했죠. 누구나 금과 비트코인을 15%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안에서 보수적일수록 15% 안에서도 금의 비중이 크겠죠. 네. 공격적일수록 15% 안에서도 비트코인이 크겠죠. 그다음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는 뭐 금이나 비트코인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결국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 투자자조차도 비트코인 포지션을 최대 15%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로 네. 우리 같은 아마추어 투자자, 특히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비트코인의 포지션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걸 이제 개인의 상황이나 연령대, 그 다음에 성향에 맞춰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전설적 투자자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뭐 한 30%도 가능하겠다. 왜냐면 아직 젊고 공격적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작가님의 개인적인 목표 수익률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특정 수익률을 딱 정해놓고 뭐 투자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런 거를 정해놨다가는 그런 수치에 집착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페이스를 잃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년 30% 자산을 불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는 15%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딱 비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목표 가계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저는 항상 네.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향후 20에서 30년 안에 전 세계 자산군의 5에서 10% 정도의 비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그 길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4년마다 사이클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투자를 하자라고 이런 좀 큰 틀에서의 비전만 정해놓고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최근 한 달간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좋은 흐름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작가님은 알트코인 시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시작하는 조짐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전작인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과거 사이클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타이밍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한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낸 시점부터입니다. 이게 명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번에 언제 그 시점이 되었느냐고 하면은
전고점을 처음 돌파한 거는 2024년 3월이지만 네. 그 이후로 가격이 5만 달러 이하로까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고점 저항대에서 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거는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12월 후반부터 왔죠. 네.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난 이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빠르면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3월에는 그 타이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측이 틀렸는데 그 틀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가 1월 19일에 앉자마자 아주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네. 원래 지난 1기 때는 1년 차는 조용히 넘어가고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앉자마자 그렇게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4월까지 계속 하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는데도 또 두세 달이 걸렸죠. 겨우 다 회복을 했더니 이번에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또 한 달 이상 지연이 됐죠. 네. 그러면서 원래 예측보다 이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굉장히 길어졌고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이제 7월에 11만 2천 3천 달러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하게 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정도부터 이제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중대한 신호 중에 하나가 작년 11월에 알트코인 시장이 잠깐 반짝 올랐을 때는 이더리움 도미넌스 전체 시가총액 내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이 하락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의 대장으로 자금이 몰리지 못한 상황에서 밈코인이나 또는 뭐 AI 코인, AI 에이전트 코인 이런 조금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투기성 코인으로 감정적으로 자금이 네. 들어갔던 그런 일종의 감정적 불장이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명확히 달라요. 이번엔 이더리움,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네. 이더리움 현물 ETF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도 더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과 개인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이런 자금의 유입을 통한 탄탄한 가격적 펀더멘털을 가지고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이 오르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구조적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다만 한 가지 원래 타이밍적으로 이제부터 그럼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바로 앞에 장애물이 하나 바로 기다리고 있죠. 8, 9월이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 네.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도 8, 9월에 위험자산 시장이 흔들린다면 당연히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위험자산인 알트코인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가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그걸 이더리움의 상승이 증명을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앞에 조금 위험자산 시장이 위험한 그런 사고 다발 구간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구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 다음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알트코인 시즌이 강력하게 시동을 걸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 달간은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또 오늘하고 어제는 계속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촬영일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 8월 6일이죠. 오늘 많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네. 이미 7월에 되게 좋을 때 네. 이런 8, 9월 약세를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발생한 그런 알트코인들은 좀 일부 매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이제 위험한 리스크 포지션, 레버리지 포지션이라 또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두면서 어느 정도 자금 확보를 해둬라라고 네. 하는 것들을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의 멘탈이 전부다를 네. 통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듣고 싶으시면은 제 채널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 9월에 알트코인이 잠깐 단기 조정이 그칠지 아니면 그걸 쭉 타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지 그거는 또 가봐야 아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8, 9월에 위험자산 시장이 네. 약해지는 그 흐름이 이번에 반복되느냐 안 네.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만약에 반복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8, 9월이 그렇게 약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 네. 한다면은 일시적 하락으로 그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줄여놓고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럼 그전 한 달간 알트코인이 계속 많이 올랐던 그런 핵심 동력은 뭘까요? 그게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아. 알트 시즌의 본격적인 그런 상승 타이밍이에요. 네.
구조적으로 알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는 네. 타이밍은 그거는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보다도 기관들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 게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개인들도 그걸 보고 자금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알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알트 시즌이 왔다는 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트 대장주의 기관들의 투자금이 얼마나 몰리느냐 약간 그런 걸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들 대비 얼마나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느냐. 그게 이제 알트 시즌의 본격적인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동안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 대비 뛰어난 퍼포먼스를 거둬왔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면은 이더리움이 거의 대부분의 알트 대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퍼포먼스가 좋을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은 시가총액이 낮은 어떤 알트 민코인이 갑자기 막 10배 오르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제외한 장기 이번 사이클 끝까지를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더리움을 그럼 멀리 보면 비트코인과 나중에 비등비등해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네, 이 시장에 있어서 이미 디지털 골드의 그런 포지션을 차지한 것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오히려 이제 그런 디지털 골드,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 수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의 메카 같은 그런 일종의 기술주와 비슷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저는 차별화된 자산이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쪽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기술의 발전이나 또는 경쟁 요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까지 힘을 못 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경쟁자 XRP나 솔라나 같은 경쟁자의 부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쟁자들이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경쟁자들과 포션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정말 기술주 시장처럼 미국 증시도 어떤 하나의 기업이 15년 이상 1등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애플조차도 결국은 AI 시대로의 이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서 1위 자리에서 딱 내려왔죠. 정확히 15년이에요. 15년 딱 지난 시점에서 1위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영원히 갈까요? 또 15년에 뭐가 다하면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위치한 포지션 시장은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구매력 저장 가치로서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 시장,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로서의 시장이죠. 이 시장은 굉장히 안심하고 아주 긴 기간 동안의 성장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선례가 금. 이미 5,000년 동안 한 번 자리한 그 선점한 그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절대로 뺏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벌어져요. 과거에 은이 한때는 금과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성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은이 훨씬 더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금은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퇴물이 되고 은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은은 망했죠. 그런 것처럼 저는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디지털 은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또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랑 디파이 확장이 이제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요? 네, 저는 그런 트렌드를 실현되기 전까지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디파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수많은 코인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이클 끝나고 다 대부분이 99% 하락을 했고 모든 기술 개발들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히 블록체인 그런 기술 쪽에 치중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폄하하고 그런 뭐 기술들, 블록체인 기술들을 굉장히 높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술은 분명히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럼 투자 자산으로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완전 극초기 시장에서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코인들이 정말로 그 5년, 10년
많게는 20년 후에 실현될 그 비전이 실현됐을 때 네.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절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현재 존재하는 알트코인 중에 99%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조차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하락해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아마 현재 존재하는 자산 중에 0.001% 정도만 비트코인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를 골라서 비트코인을 그냥 모아가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극도로 낮다면 그거는 그냥 투기 도박에 불과하죠.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기술을 맹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극구 현재로서는 지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알트코인 시장을 진입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각 회사별 기술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는 거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이번 사이클 지난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네. 저는 지난 사이클에서 이미 그걸 겪었거든요. 네. 그런 멋진 비전을 얘기했던 그런 코인이나 프로젝트 중에 99%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 99% 가격이 하락할 거고 그 프로젝트들 비전은 다 중단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그 트렌드에 휩쓸려서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격 변동이.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신 요즘 코인 시장 트렌드가 있다면 네, 뭐 뭐가 가장 있을까요? 큰 거는 당연히 AI랑 네. 이제 실물 기반 자산이 될 거고요. 네.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번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세 가지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시가총액 10위권 내의 메이저 네.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험성 있는 그런 알트코인은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네. 그냥 이더리움과 XRP와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두각을 낼 것이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이클 끝났을 때 대부분의 알트들은 이 세 개의 코인보다 성적이 안 좋을 거예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더 좋은 구간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갑자기 막 5배 상승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이클 끝날 때까지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대장 부대장 알트코인들이 결과적으로 그냥 가장 수익이 좋을 겁니다. 약간 우직하게 천천히 잘 가는 3대장일까요? 그쵸, 네. 많은 분들이 또 알트코인 하는 이유가 좀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100위권 밖에 있는 거는 손 대지 않는 게 좋겠죠? 소량의 네.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인을 너무 좀 잘 봤는데 한 전 재산의 1% 정도를 투자를 한다. 네. 근데 알트코인은 정말 불장이면 100배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1% 투자한 애가 100배 오르면은 내 전 재산만큼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확률을 노리면서 뭐 그런 코인 한 5개 정도의 1%씩 분산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뭐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가능하겠죠.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높은 비중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도박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조금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보통 알트코인은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고요. 저는 네. 모든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조차도 사이클이 끝날 때 정리를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정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사이클이 끝날 때 무조건 정리를 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 사이클 안에서조차도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시즌적으로나 아니면 또는 모멘텀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는 많이 오른 애들은 좀 정리를 해서 네. 오히려 조금 덜 오른 애들을 사는 식의 그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지금 알트코인이 하나도 없는 투자자의 경우 지금 딱 진입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팔면 좋을까요? 지금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은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요.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이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의 종류와 맞춰서 알트코인도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알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잖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이것만큼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그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역시나 감정적으로 사고 파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포모가 와서 감정적으로 올인식으로 매수를 하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심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죠. 어이없는 가격에 손절을 하고,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거는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철봉 매달리기를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지구력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근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자산에 대한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느냐, 네. 자산에 대한 이해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 자체에 대한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실력, 이게 합쳐져서 종합적인 실력인 것이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투자의 근지구력으로 그런 감정적인 투자를 배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초보자가 약간 피해야 할 알트코인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크게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 가능하면 특히 초보자일수록 시가총액 한 10위권 이내 네. 알트코인들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휘황찬란한 비전 등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감언이설로 꼬시는 네. 그런 코인들 조심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 중에서도 막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전하는 네. 코인들. 그럼 왜 많이 선전을 하겠어요? 그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미 그 코인을 많이 지급을 했겠죠. 네. 그런 코인들, 그런 식으로 이제 혹세 무민하는 코인들, 네. 그런 것들을 네, 최대한 배제해야겠죠. 그걸 배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대장 부대장급의 그런 알트코인들만 투자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럼 민코인 투자는 웬만하면은 멀리 거리를 두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겠네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민코인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코인 이제 발행자가 너무 이제 중앙 집권화해서 휘두르고 있지 않은 그런 커뮤니티화된 그런 코인들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죠. 네. 그런 코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민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공부를 해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하겠죠. 알트 시장에 이제 거품 신호 같은 건 또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에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네. 시가총액 100위권 내외 알트코인 중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 대비 성과가 좋은 코인이 몇 %인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보통 75를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고, 그 이후로는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일종의 순환매가 일어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알트코인 시즌으로 한번 쳐보시면은 쉽게 그 사이트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는 진짜 큰 시총 위주로 이렇게 좋은 걸로 우직하게 가는 게 가장 수익률 좋게 가는 방법인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이클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이클의 가장 재미있는 구간은 이제부터 펼쳐지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 거두시고 좋은 투자를 계속 유지하셔서 결국 투자의 끝은 좋은 결실을 거두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결실을 다 거두시는 그런 투자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그런 로드맵 등이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을 참고하시면은 좋은 지도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작가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저희는 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